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장례식장에서 터진 폭탄 같은 유언장으로 시작되는 충격적인 복수국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인의 사연을 들려주고 싶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각색해서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모든 재산은 가정부 김말순에게 물려줍니다. 이 한마디가 장례식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박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유산 상속 분쟁이 아닙니다. 가정부 김말순에게 100억 원의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충격적인 유언장 뒤에는 30년간 숨겨진 비밀과 완벽한 복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과연 김말순의 정체는 무엇이고 왜 박 회장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강남 대형 장례식장 특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영정 앞에 놓인 하얀 국화꽃들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오후였죠. 삼남매는 검은 상복을 입고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남기셨다고 하던데 언제 공개하나요? 장남 철수가 고 변호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죠. 30년간 아버지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온 자신에게 가장 많은 몫이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가족분들이 모이셨으니까요. 고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유언장을 꺼내들었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말순아, 왜 여기까지 왔어? 부엌에서 음식 준비나 하고 있으라고. 장녀 영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말순은 5년 전부터 박 회장 집안일을 도와온 가정부였습니다.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늘 구석에서 묵묵히 일만 하던 여자였죠. 죄송합니다. 변호사님께서 꼭 참석하라고 하셔서요. 김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표정이 달라 보였습니다. 가정부까지 참석할 필요가 있나요? 막내 민수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생전에도 집에 잘 오지 않았던 인물이었죠. 사업에만 몰두하며 부모를 소홀히 했던 그였습니다. 유언장 내용상 김말순 씨의 참석이 필요합니다. 고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하며 유언장 봉인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삼남매는 서로 눈치를 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죠. 박 회장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고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죠. 나 박영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첫째, 강남 본가 주택과 제주도 별장은 장남 철수에게 물려줍니다. 철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장남인 자신이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았죠. 둘째, 부산 아파트 세 채는 장녀 영희에게 물려줍니다. 영희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산 아파트들은 임대료 수익이 상당했거든요. 셋째, 강남 오피스텔 5채는 막내 민수에게 물려줍니다. 민수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적당한 몫을 받는 것 같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 변호사가 잠시 멈추며 삼남매와 김말순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나의 모든 현금과 주식, 그리고 회사 지분을 포함한 나머지 전 재산은 김말순에게 물려줍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삼남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잠깐요, 뭐라고 하셨나요? 철수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회사 지분과 현금이 100억 원이 넘는데 그걸 가정부에게 준다고요? 유언장 내용이 정확합니다. 박 회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시고 공증도 받으셨습니다. 고 변호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말순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셨을 리가 없어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아버지를 꿰었을 거예요. 김말순, 당신이 뭘 했나요? 민수가 김말순을 향해 다가서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말순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다만 회장님께서 마지막 5년 동안 외로워하시지 않도록 곁에 있어 드렸을 뿐입니다. 김말순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분하고 단호했죠. 외로워하시지 않도록 곁에 있어 드렸다고요. 당신이 뭔데 우리 아버지 곁에 있어요. 철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그 순간 김말순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수줍음이나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가정부가 아닙니다. 그녀가 말하는 순간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과연 김말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가정부가 아닙니다. 김말순의 말에 장례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삼남매는 그녀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평소 소심하던 그녀의 목소리에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냐고요? 우리가 5년 동안 봐온 당신이 가정부가 아니라면 뭐란 말이에요? 영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교사 출신답게 논리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죠. 김말순이 천천히 일어서더니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그녀가 사진을 삼남매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박 회장과 아름다운 여자가 다정하게 서 있었죠. 그 여자는 지금의 김말순과 놀랄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철수가 사진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죠. 30년 전 회장님과 저의 모습입니다. 김말순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삼남매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 한 분만 사랑하셨어요. 민수가 격하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죠. 정말 그럴까요? 회장님이 젊은 시절 사업차 부산에 자주 내려가셨던 건 아시죠? 김말순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삼남매는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부산에서 사업을 할 때의 이야기는 집안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거든요. 부산에서 회장님은 저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죠. 김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 수줍어하는 가정부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영희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저를 떠나셨거든요. 그때 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 말에 장례식장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삼남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말순을 바라보았죠. 임신이라고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회장님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이미 서울에서 결혼을 하셨더군요. 김말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 원망이 담겨 있었죠.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낳아서 혼자 키웠습니다. 회장님의 피를 받은 소중한 딸이었거든요. 김말순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서늘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아이는 어디 있는 거예요? 영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명문대를 나와서 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김말순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라고요? 철수가 놀란 표정으로 반복했습니다. 네, 상속법 전문 변호사죠. 아마 여러분도 곧 만나게 될 거예요. 김말순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설마 오늘 유언장을 낭독한 고 변호사와 아는 사이인가요? 영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동료죠. 제 딸이 이번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김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네요. 민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계획이라고 하기보다는 오랜 시간 준비한 결과라고 해야겠죠. 김말순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준비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철수가 추궁했습니다. 5년 전부터 이 집에 들어와서 회장님의 마지막을 지켜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못된 자식들인지 똑똑히 봤죠. 김말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못된 자식이라니요. 영희가 화를 내며 반박했습니다. 회장님이 외로워하실 때 곁에 있던 건 저예요. 여러분은 모두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오지도 않았잖아요. 김말순이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우리도 각자 사정이 있었어요.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사정이요. 철수 씨는 회사에서 도박하느라 바빴고 영희 씨는 학부모들 돈 관리하느라 바빴고 민수 씨는 사업 망쳐서 빚 만들느라 바빴죠. 김말순이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삼남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철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5년 동안 이 집에서 지내면서 들리는 전화통화도 많고 볼 수 있는 것도 많더군요. 김말순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를 감시한 거네요. 영희가 분노했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관찰이었어요. 회장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김말순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는 거예요. 민수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김말순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고 변호사가 조용히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유언장에 더 읽을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고 변호사의 말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더 있다고요? 철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마지막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 변호사가 유언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유언장에 더 읽을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고 변호사의 말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다시 한번 긴장감에 휩싸였죠. 더 있다고요? 철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마지막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 변호사가 유언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뭔데요? 빨리 읽어주세요. 민수가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5째, 만약 내 자식들이 이 유언장에 불복하거나 김말순을 괴롭힌다면 모든 상속 재산은 사회에 기부하고 자식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고 변호사의 낭독에 삼남매는 경악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영희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또한 각 자식들의 과거 행동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별도로 보관해 두었으니 함부로 행동하지 말기 바란다. 고 변호사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증거 자료라니요? 철수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회사 자금 10억 원 횡령건, 영희는 학교 발전 기금 3억 원 유용건, 민수는 탈세와 사기 투자건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 두었다. 고 변호사의 말에 삼남매는 완전히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민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말순과 그녀의 딸 박소영을 내 가족으로 인정한다. 소영이는 내 친딸이며 정식으로 호적에 올릴 것을 지시한다. 고 변호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딸이 정말 있었다는 거네요. 영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고급스러운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그 여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삼남매는 그녀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와 놀랄 만큼 닮아 있었거든요. 소영아 왔구나. 김말순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소영이 차분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 딸이에요. 철수가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박 회장님의 딸입니다. 정확히는 여러분의 이복동생이죠. 박소영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영희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박소영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죠. 첫 번째는 친자 확인서입니다. 2년 전에 아버지의 DNA를 채취해서 검사받았어요. 박소영이 공인된 검사 결과서를 내밀었습니다. 99.9% 일치네요. 민수가 서류를 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박소영이 오래된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사랑하는 말순에게. 소영이 사진을 보니 나를 많이 닮았구나. 미안해서 어떻게 얼굴을 봐야 할지 모르겠다. 철수가 편지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글씨였죠.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지난 30년간 저희에게 보내주신 생활비 통장 내역서예요. 박소영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매월 300만 원씩 보내주셨네요. 영희가 통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여러분 때문에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못했을 뿐이죠. 박소영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때문이라니요. 민수가 반발했습니다. 어머니께서 5년 동안 이 집에서 지내시면서 많은 걸 보셨거든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말이에요. 박소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철수가 항변했습니다. 철수 오빠는 회사 돈으로 도박을 하셨죠. 아버지께서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아세요? 박소영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철수가 당황했습니다. 영희 누나는 학교 학부모들에게 받은 찬조금을 개인 용도로 쓰셨고요. 박소영이 계속해서 폭로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영희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 오빠는 투자 사기로 여러 사람들을 속였죠. 아버지께서 뒤처리하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박소영의 말에 민수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거네요. 철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한 번도 여러분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조용히 뒤처리만 해주셨죠. 김말순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영희가 원망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는 가족의 평화를 지키고 싶어 하셨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라고 생각해요. 박소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복수하려는 거군요. 민수가 분노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드리려는 거죠. 박소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철수가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유언장에 불복하지 마시고 저희를 인정해 주세요. 박소영이 마지막 통첩을 던졌습니다. 만약 거부한다면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준비해 두신 증거들이 모두 공개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유산은커녕 감옥에 갈 수도 있죠. 박소영이 차분하지만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완전히 꼼짝없이 당한 거네요.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과연 삼남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완전히 꼼짝없이 당한 거네요.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죠. 그럼 우리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민수가 갑자기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박소영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준비한 게 있거든요. 민수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김말순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말순 씨의 과거 말이에요. 30년 전 부산에서 일어난 일들 말입니다.
민수의 말에 김말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과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박소영이 어머니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상가 화재 사건 기억하시죠? 민수가 스마트폰을 조작하며 말했습니다. 화재 사건이요. 박소영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1988년 3월 15일 해운대 신세계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이에요. 3명이 사망했죠. 민수가 정확한 날짜까지 말했습니다. 그게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김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말순 씨가 그 건물의 소유주였거든요. 그리고 화재 원인이 전기시설 불량이었는데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민수가 화면을 보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건 사고였어요. 김말순이 변명했습니다. 사고라고요. 여기 보시면 전기안전공사에서 2차례나 보수 권고를 했는데 무시하셨다고 나와 있네요. 민수가 증거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박소영이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소영아, 그때는 정말 어려웠어. 내 아버지가 떠난 후 혼자 너를 키우느라 돈이 너무 부족했어. 김말순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려웠다고 해서 사람 목숨을 우습게 여겨도 되는 건가요? 철수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한테 얼마나 배상했나요? 영희도 추궁에 가세했습니다. 배상금 20억 원을 갚느라 전 재산을 잃었어요. 그래서 더욱 힘들게 살았죠. 김말순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2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어디서 구했나요? 민수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빌렸어요. 김말순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누구한테요? 영희가 날카롭게 추궁했습니다. 정태산이라는 사람한테요. 김말순이 어쩔 수 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정태산이요. 박소영이 그 이름을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산 최대 사채업체 보스예요. 연 30% 이자로 돈을 빌렸죠.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사채업자한테요. 철수가 놀란 표정으로 반복했습니다. 그것도 30년 전에 빌린 돈이니까 지금까지 이자가 얼마나 불어났을까요? 민수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략 80억 원 정도 되겠네요. 민수가 충격적인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80억이요. 박소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그 빚이 남아있는 거예요. 박소영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영아, 미안해. 어머니가 너한테 집만 안겨준 것 같구나. 김말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민수가 추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뭔데요? 박소영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정태산이 최근에 서울로 올라왔더군요. 김말순 씨가 갑자기 큰 돈을 벌 거라는 소문을 듣고 말이에요. 민수의 말에 김말순과 박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오늘 일을 알고 있는 건 아니겠죠? 김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요. 사채업자들의 정보력은 상당하거든요. 민수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유산을 받는다고 해도 빚부터 갚아야 하는 거네요. 영희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100억 원 받아서 80억 원 갚으면 20억 원 남는군요. 철수가 계산했습니다. 그것도 정태산이 더 이상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말이에요. 민수가 악의적으로 웃었습니다. 더 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박소영이 불안해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원래 그래요. 갚을 능력이 생기면 더 많이 요구하죠. 민수가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말순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간단하죠. 유산 상속을 포기하시면 돼요. 민수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포기하라고요? 박소영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차피 받아봤자 빚만 늘어날 텐데 뭐하러 받아요? 영희가 동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겠다는 거네요. 철수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애초에 우리가 받아야 할 몫이었으니까요. 민수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들어오더니 뒤따라 70대 노인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말순아, 오랜만이야. 그 노인이 김말순을 보며 음산하게 웃었습니다. 정태산 씨. 김말순이 그를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소문 들었어. 갑자기 큰돈 벌게 됐다면서. 정태산이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장례식 중이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박소영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장례식. 그럼 더 조용히 얘기하는 게 좋겠네. 내 돈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정태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김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돈 냄새는 어디서든 맡을 수 있어. 특히 100억이라는 큰 돈은 더욱 그렇지. 정태산이 무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100억을 어떻게 알고? 박소영이 당황했습니다. 세상이 좁다고 했잖아. 그런데 말순아, 내 돈은 언제 갚을 거야? 정태산이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순간 살벌해졌죠. 지금은 장례식 중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철수가 나서며 정태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끼어들어. 정태산이 철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 회장의 장남입니다. 철수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남. 재미있네. 그럼 아버지 회사 경영은 잘하고 있나? 정태산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30년간 성실히 일해왔어요. 철수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성실하게. 그럼 회사 돈 10억 원을 도박으로 날린 것도 성실함의 일부인가? 정태산의 말에 장례식장이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고? 철수가 당황하며 말을 멈췄습니다. 돈 세계는 생각보다 좁아. 특히 불법 도박장에서는 더욱 그렇지. 정태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형, 정말 도박을 했어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그건. 철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지. 바카라에서 조금씩 따기 시작했거든. 정태산이 철수의 과거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요. 철수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생겨서 점점 큰 돈을 걸기 시작했어. 결국 10억 원을 모두 잃었지. 정태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형, 그게 정말이에요. 영희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었어. 회사가 어려웠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거든. 철수가 힘없이 변명했습니다. 스트레스라고. 그럼 회사 돈을 훔치는 게 해결책이었나? 민수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훔친 게 아니야. 잠깐 빌린 거였어. 다시 갚으려고 했거든. 철수가 항변했습니다. 도박으로 갚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박소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한 번만 크게 따면 모든 걸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정태산이 철수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결국 더 큰 빚만 지게 됐겠네요. 김말순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박 회장이 그걸 알고도 아무 말 안 했다는 거야. 정태산이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다고요? 철수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회사 회계를 매일 확인하는 사람이 10억 원이 사라진 걸 모를 리가 있나? 정태산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영희가 궁금해했습니다. 아들이 망가질까봐 그랬겠지. 대신 조용히 돈을 메워줬어. 정태산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메워주셨다고요? 철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회사에는 아무 피해가 없었다는 거네요. 민수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피해가 없다고. 박 회장이 개인 돈으로 메워준 거야.
10억 원을 말이지. 정태산의 말에 철수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희생을. 철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후에도 계속 도박을 했다는 거야. 정태산이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그 후에도요. 영희가 경악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메워준 후에도 석 달 더 도박장에 다녔어. 이번에는 5억 원을 더 잃었지. 정태산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 정말 그런 거예요? 민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 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도박꾼들이 항상 하는 말이지. 정태산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그 5억 원도 아버지가 갚아주신 거예요? 박소영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박 회장은 아들이 범죄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 정태산이 대답했습니다. 총 15억 원이나 갚아주셨다는 거네요. 김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박철수가 그 사실을 아버지한테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았다는 거야. 정태산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대신 갚아준 걸 몰랐다는 거야. 회사에서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간 줄 알았지. 정태산의 설명에 모든 사람이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형, 정말 몰랐어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아버지께서 그런 희생을 하신 줄. 철수가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살았다는 거네요. 박소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께 너무 죄송해. 철수가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정태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철수가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간단하지. 아버지가 대신 갚아준 15억 원을 나한테 갚으면 돼. 정태산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한테요. 왜요? 영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박 회장이 나한테 빚이 있거든. 사업상 거래로 말이야. 정태산이 새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아버지가 당신한테 빚이 있다고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10년 전에 부산 개발 사업에 투자했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됐어. 대략 20억 원 정도 되지. 정태산의 말에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총 35억 원을 달라는 거네요. 박소영이 계산했습니다. 똑똑하네. 맞아, 35억 원이면 우리끼리 깔끔하게 정리되지. 정태산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똑똑하네. 맞아, 35억 원이면 우리끼리 깔끔하게 정리되지. 정태산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요. 영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사 출신답게 논리정연한 태도였죠. 뭐가 틀렸다는 거야? 정태산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김말순 씨가 받을 유산이 정말 100억 원이 맞나요? 영희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유언장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박소영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에는 현금과 주식, 회사 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죠. 영희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김말순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회사 재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현재 회사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영희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뭘 꺼내는 거예요? 민수가 궁금해했습니다. 작년 회계감사 보고서예요. 여기 보시면 회사 순자산이 50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영희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50억이요. 박소영이 놀란 표정으로 반복했습니다. 네, 현금 20억, 주식 15억, 부동산 15억입니다. 총 50억 원이죠. 영희가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그럼 100억이 아니라는 거네요. 정태산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회사 부채가 30억 원이라는 거예요. 영희가 추가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부채가 30억이요. 김말순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20억 원밖에 남지 않아요. 영희가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럼 김말순 씨가 받을 수 있는 건 20억 뿐이라는 거네요. 정태산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영희가 더욱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박소영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셨어요. 영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치매라고요? 김말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여기 의료진단서가 있어요. 작년부터 건망증이 심해지셨고 최근에는 판단력도 흐려지셨죠. 영희가 진단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유언장이 무효라는 뜻인가요? 철수가 희망적으로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치매 환자의 유언장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니까요. 영희가 설명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박소영이 반발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머니, 혹시 회장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신 적 없었나요? 영희가 김말순에게 물었습니다. 그건 가끔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긴 했어요. 김말순이 어쩔 수 없이 인정했습니다. 그것 봐요. 치매 증상이 맞잖아요. 민수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영희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뭔데요? 정태산도 궁금해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요양원에 입원 상담을 받으신 기록이 있어요. 영희가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양원이요. 박소영이 당황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상담받으셨네요. 치매 환자 전문 시설이었어요. 영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럼 정말 치매가 맞다는 거네요. 철수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입원은 하지 않으셨어요. 김말순 씨가 반대했거든요. 영희가 김말순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길 원했을 뿐이에요. 김말순이 변명했습니다. 아니면 치매 진단을 받으면 유언장 작성이 어려워지니까 반대한 거 아니에요. 영희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김말순이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 유언장의 효력에 문제가 있어요. 영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소영이 불안해했습니다. 법정 상속으로 돌아가겠죠. 그럼 저희 3남매가 똑같이 나눠받게 돼요. 영희가 설명했습니다. 잠깐,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정태산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별개 문제죠. 김말순 씨가 개인적으로 해결하셔야 해요. 영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받을 유산이 없으면 갚을 방법도 없잖아. 정태산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저희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민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상관없다고. 그럼 김말순이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건데? 정태산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김말순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너무 많은 충격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것 같았죠. 어머니. 박소영이 급하게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119에 신고해야겠어요. 철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안 돼요. 병원에 가면 더 복잡해져요. 박소영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응급처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쉬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박소영이 어머니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김말순이 쓰러진다고 해서 내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 정태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응급 상황이에요. 박소영이 항의했습니다. 응급 상황이든 뭐든 돈 문제는 따로야. 오늘 안으로 답을 들어야겠어.
정태산이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응급 상황이든 뭐든 돈 문제는 따로야. 오늘 안으로 답을 들어야겠어. 정태산이 최후 통첩을 던진 그 순간 장례식장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80세가 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검은 한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으며 들어오셨죠. 순자 어머니. 김말순이 그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박소영도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맞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오시더니 박 회장의 영정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영수야, 이게 무슨 일이니? 죽어서도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 지금 상황이 복잡해서요. 박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잡하다고. 내가 다 들었어. 유 원장 때문에 싸우고 있다면서. 할머니가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죠? 영희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문 밖에서 다 들렸어. 목소리들이 너무 커서 말이야. 할머니가 검은 한복 치마를 정리하며 앉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세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김순자야. 말순이 친정어머니지. 할머니가 소개하셨습니다. 그럼 박소영 씨의 외할머니시네요. 민수가 깨달았습니다. 맞아. 그런데 너희들이 내 딸과 외손녀를 괴롭히고 있다면서.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영희가 변명했습니다. 진실. 그럼 내가 진짜 진실을 알려줄까?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박소영이 궁금해했습니다. 영수가 진짜 유언장을 따로 써놨거든.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유언장이요? 고 변호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오늘 읽은 건 가짜야.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짜라니요. 그럼 진짜는 어디 있나요? 정태산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검은 한복 저고리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여기 있어.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봉투에 집중되었습니다. 언제 받으신 거예요? 김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수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직접 가져왔어. 혹시 모르니까 안전한 곳에 보관해달라고 하더라고. 할머니가 설명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공개된 유언장은 뭐예요? 박소영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미끼였지. 너희들 반응을 보려고 일부러 만든 거야. 할머니가 놀라운 진실을 밝혔습니다. 미끼라고요? 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수는 마지막 1년 동안 모든 걸 계획했어. 자기 죽은 후에 벌어질 일들을 다 예상하고 말이야. 할머니가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그럼 진짜 유언장에는 뭐가 써 있어요? 민수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직접 읽어보지 그래. 할머니가 봉투를 고 변호사에게 건네셨습니다. 고 변호사가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로 박 회장의 필체로 쓰인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나 박영수는 완전한 정신 상태에서 이 진짜 유언장을 작성한다. 먼저 내 자식들에게 말하고 싶다. 철수야, 내가 도박으로 실수한 걸 아빠는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 고 변호사의 낭독에 철수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학교에서 실수한 것도 아빠가 다 처리해줬다. 내가 좋은 딸이라는 걸 아빠는 알고 있어. 영희도 검은 상복을 입은 채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사업에서 실패한 것도 아빠의 책임이야. 더 잘 가르치지 못해서 미안하다. 민수도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마지막까지 아빠를 소홀히 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아빠는 결정했다. 모든 재산은 말순이와 소영이에게 준다. 딴 조건이 있다. 고 변호사가 중요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조건이요? 박소영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말순이와 소영이는 내 자식들을 용서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철수, 영희, 민수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효도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이 조건에 모든 사람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약 이 조건을 모두 지킨다면 재산은 5명이 똑같이 나눠 갖는다. 하지만 누구라도 이 조건을 거부한다면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한다. 고 변호사가 마지막 조항을 읽었습니다. 결국 화해하라는 뜻이네요. 정태산이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태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죽으면 내가 나타날 줄 알았어. 하지만 말순이의 빚은 내가 이미 다 갚아놨다. 이 말에 정태산이 경악했습니다. 갚았다고요? 정태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작년에 85억 원을 내 계좌로 송금했어. 확인해봐.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태산이 급하게 휴대폰으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거액이 입금되어 있었죠. 그럼 내가 받을 돈은 없다는 거네. 정태산이 허탈해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받았어. 이자까지 계산해서 넉넉하게 줬거든. 할머니가 설명하셨습니다. 정태산은 할 말을 잃고 부하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5명의 선택이었습니다. 철수가 제일 먼저 일어섰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가득했죠. 소영아, 말순 이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가 두 사람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박소영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30년 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몰랐어. 그리고 너희 모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신 거면 다행이에요. 김말순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희도 검은 원피스를 입은 채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도 사과드려야겠어요. 제가 너무 차가웠죠? 영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누나도 각자 사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박소영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정이라기보다는 핑계였죠. 저는 아버지보다 제자리와 체면이 더 중요했어요. 영희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민수도 검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아버지가 제 사업 실패를 뒤처리해 주신 줄도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민수가 자책했습니다. 오빠도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었죠. 박소영이 위로했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민수가 다짐했습니다. 김말순이 천천히 일어서며 삼남매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저도 완전히 깨끗하지는 않아요. 복수심도 있었고 원망도 많았거든요. 김말순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당연하셨죠. 30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셨는데. 철수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건 정말이에요. 마지막 5년 동안 그분 곁에 있으면서 더욱 확신했어요. 김말순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의심한 적은 없어요. 아버지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영희가 고마워했습니다. 박소영이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도 조건을 받아들이겠어요.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 되어봐요. 박소영의 제안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김순자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셨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되는 거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 변호사가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유언장 조건에 따라 재산을 5분이 똑같이 나누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인 것 같아요. 박소영이 의미 있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께서 정말로 원하신 건 우리가 화해하는 거였을 테니까. 철수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소영이는 아버지 성을 쓰고 호적에 올라야겠어요. 영희가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모두 모이는 거 어때요? 철수가 덧붙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께서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김말순이 동의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다음 주에 아버지 49제에 모두 참석하는 걸로 해요. 박소영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모든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한번 영정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수야, 이제 마음 놓고 가거라. 내 자식들이 모두 착하게 살 거야. 할머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습니다. 몇 개월 후 박 회장의 49제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다투는 소리가 아니라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아버지, 저희가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요. 철수가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효도하겠습니다. 영희가 덧붙였습니다. 사업도 제대로 해서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어요. 민수가 다짐했습니다. 회장님 편안히 쉬세요. 저희가 잘 지낼게요. 김말순이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박소영이 마지막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5명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다운 시간을 보냈죠. 형님 이거 드세요. 박소영이 철수에게 반찬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소영아. 철수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누나 저도 도와드릴게요. 박소영이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소영이가 정말 착하구나. 영희가 기뻐했습니다. 오빠들, 누나, 이제 정말 가족이니까 서로 많이 도와주세요. 박소영이 부탁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소영이 든든한 가족이 되어줄게. 민수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우리 어머니예요. 철수가 김말순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김말순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박 회장의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선가 박 회장이 미소 짓고 계실 것만 같았습니다.